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심 지식방송 UTV 제목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이게 슈퍼컴퓨팅 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이제 슈퍼컴퓨팅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또 어떤 부동산 시점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전에는 아주 하이엔드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요즘은 또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하겠는데, 첫 번째 세션은 IBM 코리아의 서동진 차장님 모시고 일단 슈퍼컴퓨팅에 대해서, 슈퍼컴퓨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슈퍼컴퓨팅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생각에 기상청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기상청, 키스티 이런 데서 많이 쓴다는 알고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요즘 들어와서 슈퍼컴퓨팅 이런 영역을 많이 도입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슈퍼컴퓨터는 뭐 기상이나 뭐 과학현상 이런 쪽으로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로 많이 보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뭐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요. 이런 뭐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애니메이션들, 네. 뭐 그리고 건물 설계하는 그런 3D 모델링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슈퍼컴퓨터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과학연산 쪽은 꾸준히 있지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분야가 네,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좀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빅데이터하고 슈퍼컴퓨터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 약간 관점이 좀 다르고요. 빅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걸 어떻게 뭐 관리하고 어떻게 분석을 효과적으로 뭐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고요. 네. 이 슈퍼컴퓨팅 쪽은 굉장히 좀 좁은 분야입니다. 네. 원하는 결과가 딱 정해져 있고요. 이거를 이제 남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내서 시장에 빨리 출시하고 네.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목적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이제 미디어가 지금 막 디지털 미디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네. 이제 미디어가 거의 이제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 다 퍼져나간 시대니까 네. 이런 슈퍼컴퓨터가 적용되는 분야도 좀 많아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슈퍼컴퓨터 좀 더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네. 또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네. 뭐 좀 또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관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슈퍼컴퓨터 이제 키스티에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렇게 들어갔던 컴퓨터는 뭐 수백억이었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왼쪽에 있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입니다. 야, 그거 판 세일즈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도 그때가 그리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튼 뚜껑을 열면 CPU가 네.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씩 꽂혀 있고 그래도 한 대기 때문에 OS는 하나로 깔리죠. 네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많이 꽂혀 이런 부분인데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X86 쪽이 많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네. 지금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탑 500에 들어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슈퍼컴들이 오른쪽 방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PC나 뭐 작은 시스템들을 고속 네트워크로 다 묶어서 물론 일은 한 번에 하나를 하지만 네.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개별 요소가 싸지고 OS는 대신 하나하나 다 깔리고 네. 대신 이제 복잡해지고 그 구성 요소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의 노하우라든지 업체의 어떤 제품의 안정성이나 이런 건 좀 중요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그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네. 이런 것들을 잘 또 받쳐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이런 HPC, 뭐 슈퍼컴퓨터 HP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쪽에 어떤 성능 향상은 어떻게 쭉 돼 왔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저기 질문하셨던 내용대로 이게 가장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4, 5년 전만 해도 보다 빠른 CPU를 장착을 해서 빠른 결과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CPU 클럭이 뭐 1점대, 2점대, 3점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네. 원래대로 했으면 2010년 정도 됐으면 CPU 클럭이 한 6.0이나 7.0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인텔이 발표한 것도 보면은 2.9가 가장 빠르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열 처리 문제로 해서 음. 클럭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코어를 많이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도 많이 쓰고 뭐 여기서 생기는 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프로세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을 이제 실제로 쓰는 현업 사용자의 관점으로 옮겨서 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CPU를 많이 쓰는지 뭐 디스크를 많이 쓰는지
이 용도가 디지털 아이오를 미디어냐, 많이 쓰는지. 예, 뭐 기상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의 구조도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뜯어 고쳐서 네. 보다 같은 하드에서라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표에 있는 것처럼 예. 단순하게 CPU 성능 높이는 게 아니라 네. 성능 향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예, 고객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를 바꾸면 당연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인텔에서 발표하는 거를 쭉 보면 연간 한 20-30% 정도가 빨라지는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뭐 2배나 3배, 뭐 10배도 모자라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단순히 CPU를 바꾸려는 거로는 약간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 전체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재설계 이런 것도 더 중요하겠네요. 오히려 훨씬 중요하고요. 아. 하드웨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잘 최적화하면 뭐 같은 하드에서도 몇백 배나 몇천 배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IBM 세콰이어 네. 뭐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1등 했는데 그거는 이제 X86 계열은 아니죠. 네. 그거는 이제 IBM의 파워 프로세서를 네. 쓴 방식이고요. 어디서 쓰는 겁니까? 그거는 IBM에. 그 미국 쪽에 네. 로렌스 리브모라는 연구소에서 쓰는 거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 국제과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뭐 유인 우주선 뭐 도킹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11월까지는 중국 시스템 1위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미사일이라든지 우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빠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이 그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보니까 여기서 뭐 전체 아까 탑 500, 요게 그거 같은데 그 랭킹 그죠? 예, 이거는 네. 이제 작년 11월 자료고요. 지금 엊그저께 발표된 자료로 보면 IBM이 한 42% 정도 점유율이고요. 네네. 성능은 전체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많은 거의 1등, 뭐 확실한 1등인 1인데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성능하고 뭐 어떤 수행 속도라든지 네. 그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375가 엠퍼라는 그 저희 제품이 새로 나온 인텔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 용도가 있겠지만 슈퍼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왼쪽이 작년까지 가장 빨랐던 웨스티미어의 투소켓 장비,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새로 나온 투소켓 인텔 CPU입니다. 네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계열인데 투소켓이 4소켓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대신 여기 있는 성능은 한 대가 낼 수 있는 성능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가 그러면 장비 4개짜리를 2개로 쪼개서 써도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분야에 따라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폭증하고 있는 분야인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같이 엮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뭐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CPU 코어당 부과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디지털 미디어 쪽은 이제 장비당 부과가 됩니다. 근데 서버 가격만큼 높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렌더링 팜,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쪽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주는 그 렌더링 팜을 한 200대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장비로 했다간 뭐. 예, 그러면은 투소켓 200대면은 네. 라이센스도 200개 들어가야 되고 OS도 200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4소켓으로 바뀌게 되면 한 100개까지는 아니, 성능이 2배는 안 되니까 한 110대 정도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가 반으로 줄죠. 그렇겠네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성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죠?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는 단순히 성능 자체를 비교한 거고요. 이 그래프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같은 업무를 시켰을 때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연산을 수행 속도? 하느냐,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보신 뭐 CPU가 나오면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공인된 툴을 돌려서 네.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분야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 결과하고 여기 보시는 뭐 기상이라든지 네. 뭐 좀 물질 연구라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네. 현재의 샌디 브릿지의 2600개열하고 4600개열을 비교를 한 건데 보통은 두 개가 네 개가 되면 성능이 200%는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한 170, 60%, 170%만 돼도 굉장히 뛰어난 건데 인텔의 새로 나온 걸 보면 이 배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모리 확장이라든지 이런 아키텍처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냥 성능 자체 실수 연산만 좋아진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장표가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네, 네. 뭐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거의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차트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장표인데요. 네. 프로세서를 바꿔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CPU랑 메모리만 활용을 해요. 네. 이런 장비들은 디스크를 많이 꽂을 필요가 없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뭐 블레이드나 이런 최대한 CPU랑 메모리를 집적시키는 구조가 좋은데 어떤 시스템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디스크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동작을 하면서 임시로 디스크에다가 뭐 임시 데이터를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네네. 부분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CPU가 빠른 것보다 디스크 I/O가 빨라지는 그렇죠. 빠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37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EX 플래시 SSD나 디스크 자체도 많이 꽂히죠. 네. 그래서 그 임시로 쓰는 디스크 그 임시 파일들은 이런 SSD라든지 이런 디스크 자체 여러 개 묶어서 빠르게 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부분이 메모리가 48개가 꽂혀요. 네. 32기가 모듈을 장착을 하면은 1.5테라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스크래치를 아예 램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램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비용이 높아지겠지만 빠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4월 정도에 유전체 연구하는 업체에서 제 IBM의 가장 큰 모델을 구매를 하셨는데 네. 구매하신 이유가 메모리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가장 큰 장비가 3850X5라는 모델인데 네. 얘는 메모리가 6테라까지 장착이 돼요. 와, 메모리가. 예. 그래서 두 대를 묶어서 이제 6테라까지 장착이 되는데 우선 2테라를 장착을 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메모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 유전체 연구 쪽에 쓰는 그 분석 소프트웨어가 이 모델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연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가 몇백 기가면은 모델을 여러 개로 쪼개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이제 3750 M4 같은 경우는 1.5테라 정도까지 되니까 네. 아주 대용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장표 하나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디지털 미디어 쪽도 그렇고 뭐 자동차라든지 설계 쪽은 다 워크스테이션을 쓰고 계세요. 지금도. 네. 슈퍼컴을 쓰시기 전에 뭐 도면이라든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 네. 그 워크스테이션 쓰시는데 사용자가 100명이면 100대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분산되는 문제도 있고 이 보안 문제 그리고 사용자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군데 있고 심지어는 작업을 다 해놓은 거를 옛날 거로 덮어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프로팜이라든지 이런 그 통합 소프트웨어들을 써서 이거를 한 대로 묶어서 VMware나 시트릭스 같은 개념이죠. 네네. 근데 VMware나 시트릭스는 아직 3D 처리하는데 약간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많이 장착이 되고 CPU 파워도 좋고 네. PCI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워크스테이션을 통합해서 쓰는 쪽에 오히려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것이 그러면 뭐 아까 시트릭스 말씀하셨지만 네. VDI 이런 거 그렇죠. 써도 그 VDI라고 하면 어차피 디스크가 많이 꽂히고 메모리가 많이 장착이 되면 그리고 안정성이 좋아지고 이런 의미인데요. 네네. 얘는 말씀드린 뭐 3850X5 같이 아주 대용량은 아니지만 네. 뭐 중소규모의 어떤 가상화라든지 VDI를 도입하시는 쪽에서는 투소켓은 약간 모자라고 호소켓을 사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순 CPU만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시키는 게 훨씬 더 네. 그 퍼포먼스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업계에서 잘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IBM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 네. 그 한국에 한 명이 있고 프랑스에 한 몇 명이 있어서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뒤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북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작업창을 열어보면 CPU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걔는 프로그램 자체가 코어를 하나만 쓰게 디자인이 된 겁니다. 음. 얘 같은 경우에 3750이나 3850 같이 뭐 32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장비를 사도 어차피 얘는 하나만 쓰는 거죠.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객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코어를 줄이고 클럭이 제일 높은 걸 사서 쓰는 부분인데 네네. 소프트웨어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차 최적화가 있고 네. 병렬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순차 코드 최적화는 그 코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시스템 아키텍처에 맞게 빠르게 최적화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어를 여러 개 쓰게 해주는 거는 어. 오픈MP하고 MPI입니다. 그래서 오픈MP는 한 장비 안에 있는 CPU를 다 쓰게 해주는 네네.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MPI는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장비까지 다 묶어서 네네. 쓰는 건데 실제로 최적화를 하다 보면 MPI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어렵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밖에 어차피 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은 저희가 할 때 오픈MP까지는 굉장히 쉽게 하는 부분인데 투소켓 장비를 예로 들면은 한 코어짜리가 최대 16코어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16배가 늘어나지는 않죠.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빨라집니다. 근데 3750 앰프 같은 경우에는 한 장비에 32코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오픈 앰프로만 하더라도 한 20배에서 25배 이상은 빨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제한이 있는 게 고객들께서 이제 상용으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MS 오피스 같이 이제 다 만든 거를 돈을 네. 받고 파는 거를 쓰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패키지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연구소라든지 뭐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에 타이어 디자인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소스 코드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인하우스 솔루션에서 예. 아주 최적이겠네요. 예,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장비는 그대로 두시면서 이것만 하셔도 몇백 배씩 빠르게 하는 그런 네. 효과가 생깁니다. 네. 몇백 배란 말씀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저도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몇백 배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긴 한데요. 네. 그 병렬화가 잘 되면 뭐 고객이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한 4,000배까지 빨라진 경우도 네. 있습니다. 직접 보신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재작년에 있었던 사례고요. 네. 예. 저희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굉장히 네. 아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여튼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그런 사례겠죠? 네. 그리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뭐 P가 있고 제온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유닉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네. 것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예. 이거는 어떤 실제로 여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적화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는 똑같고 장비 병렬화나 최적화만 했을 때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걸 직접 그러면 다 IBM에서 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다 했던 지원을. 거고요. 그 키스티에 저희 팀에 있는 분하고 프랑스에 있는 최적화 전문가 8, 9년 정도 상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했던 부분들도 일부 섞여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순차 코드 최적화 부분은 몇 배라는 이 성능 향상이 작을 겁니다. 뭐 네네. 3배나 많아야 뭐 몇십 배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코드는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아. 그냥 구조만 빠르게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이게 일단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병렬화로 들어가는데 오픈MP로 하면은 뭐 아까 한 장비에 있는 CPU를 다 쓰는 것들 네. 그거는 이제 오픈MP는 30배 뭐 여러 가지 쭉 있고요. 뭐 100배, 150배 이런 부분들이 네.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IBM 시스템을 IBM 슈퍼컴퓨터 쓰는 것만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이 서비스를 아니면 다른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원래 이제 원칙은 IBM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훨씬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만 하실 수도 있으세요. 대신 그러면은 비용이 높아지겠죠. 네, 높아지더라도 뭐 그렇게 아주 신뢰를 받아가지고 네. 윤백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은요, 지금 또 두 번째 세션 바로 브레이크 없이 바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나오시죠? 선생님? 해서 두 번째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세션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세션은 IBM 코리아의 김영준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나시죠? 어떠세요? 자신감이 나죠. 자, 먼저 이제 요번에 5월 달에 어나운스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이제 인텔의 포스캣짜리 플스가, 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뭐 배경이 있으니까 인텔이 그런 것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현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범용적인 어플리케이션,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인 뭐 웹, 와스와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보통 이제 투소켓 기반의 서버를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대단히 어떤 워크로드가 이제 굉장히 가부하 걸리는 어떤 DB 서버나 이런 쪽은 보통 이제 하이엔드의 4소켓 또 이제 8소켓 정도의 네네. 이제 서버를 사용하세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이 보다 더 네. 이제 워크로드를 심하게 요구하는 DB 쪽이나 아니면 ERP 이런 쪽 업무를 이제 하이엔드 쪽에 이제 포소켓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네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요구는 그러면 이제 좀 고용량을 처리를 하면서 성능이 높은 시스템을 즉 포소켓 시스템을 사면서 네. 좀 비용을 낮추면 대신 이제 좀 안정성을 좀 내가 포기하더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하나의 어떤 갭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심사에 의해서 나오게 된 CPU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서버가 시스템이 나온 거군요. 예, 그런 쪽 플랫폼이 새로 이제 요구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오케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CPU부터 볼까요? 예. 네, 인텔에서는 이게 정확히 언제 발표한 겁니까? 요거는 정확하게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건 인텔이 이제 4월 달에 이제 네네. 발표를 했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버 자체를 첫 번째 어나운스한 건 이제 IBM이 이제 5월에 5월 발표를 달에? 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쪽 부분에서 이제 IBM이 처음 요 인텔의 E5 4600계열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탑재한 4소켓 서버로 이제 처음 발표가 된 그런. 그러면 현재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6월 21일인가? 예. 오늘 6월 20일 이 시점으로서는 지금 IBM 유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E5 예. 4600계열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일단 성능 자체는 지금 밑에 있는 차트에 보시면은 인텔이 발표한 새로운 샌드 브릿지라고 하는 CPU는 네. 크게 E7 계열. 이제 작년에 이제 어나운스 발표한 그런 CPU 계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이제 발표된 게 이제 E5의 4600계열, 네. 그다음에 E5의 2600, 2400계열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외에 또 이제 E3라고 하는 이제 원소켓 기반의 이제 네. CPU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고객들이 많이 얘기할 때 E7 계열도 이제 포소켓을 지원하고 E5의 새로 나온 4600 계열도 이제 포소켓을 제공하는데 성능은 똑같은데 왜 인텔이 이런 포소켓 기반의 CPU를 내고 IBM 또 왜 저런 포소켓 서버를 두 가지를 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성능은 가져가지만은 좀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분야라면 어떤 분야가 이거 적합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소켓의 성능을 요구하는 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HPC와 같은 이제 슈퍼컴퓨팅. 그러니까 이 E5가 나온 계열 서버 CPU를 탑재한 서버들은 성능 자체는 E7 계열의 성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CPU에 대한 성능을 얘기할 때 어떤 온라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TPMC 정도를 보시는데요. 포소켓 기준으로 E7하고 E5를 봤을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는 네. 대신에 어떤 연산 처리하는 이런 쪽 성능은 반면에 대신 좀 높아진 네. 이런 쪽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이런 성능은 거의 유사하지만은 대신에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이제 메모리 기반의 DB를 운영하는 이런 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쪽 부분에 어떤 메모리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는 쪽 부분에 보다 더 기능이 많다. 그런 쪽 부분에 어떤 지속적인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 나와 있는 E7 계열의 CPU가 탑재된 하이엔드 서버를 채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은 성능은 좀 높은 걸 사용하시겠다라고 네네. 하면은 바로 이번에 발표된 그 E5 4600계열의 포속계까지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네. 고객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은 포소켓의 성능을 가진 두 가지 선택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 그러면 수 이제 있습니다. 이 인텔의 그 E5 4600 플러스 기반의 그 새로운 IBM의 서버가 신제품이죠. 예. 이게 X3750 M4 예. 서버입니까? 네, 요거의 특징 간단하게 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일단 저희가 그 투소켓을 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 절감인데, 사실 이제 서버 자체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 보통 하나의 렉을 고객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경우에 보통 네. 1년에 한 1년에 한 500 정도 그런 유지비스 비용을 상면에 대한 비용을 낸다라고 하면 네네. 그 부분에 더 작은 서버들을 탑재를 해서 작은 공간을 더 많은 서버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이제 상면에 대한 효과가 비용 네. 절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이엔드 서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 전력에 대한 비용들도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갈 텐데 결국 그러한 쪽에 대한 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쪽 서버가 바로 이러한 그 엔트리급의 포소켓을 네. 장착한 이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는 그 하이엔드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네네. 이런 자체적인 중소형 기반의 어떤 DB 업무도 다시 투소켓에서 이런 포소켓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쪽 부분에 쓰실 때 더 네.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IBM의 인텔 예. X86 계열의 어떤 서버군들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훨씬 더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예. 네, 그거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께도 뭐 이제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상면 효과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 이제 블레이드 기반의 서버인데, 이건 이미 그 IBM 쪽에 있는 블레이드 서버가 그 전체 시장의 넘버원 네네. 하는 거는 이제 뭐 많은 네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발표가 알고 됐고요. 있고요. 요번에 나온 그 3750 M4는 그 고객의 선택을 포소켓 기반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네. 대신에 포소켓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3850 X5와 같이 그 두 개의 서버를 같이 합체시켜서 네. 최대 하나의 OS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8개의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고객은 하나의 선택이 더 늘어난, 그래서 성능이 더 좋은 이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X3750 M4가 물론 당연히 이제 유연성 확장성을 제공한다는데, 사실 이 말은 되게 추상적인 말이고 예.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궁금한 게 시청자들이 마음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것을 좀 우리가 CPU, 메모리, 디스크라든지 분야별로 요번에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좋아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아무래도 CPU 쪽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연성, 확장성을 얘기하면 물론 동일한 1,000원에 서버를 구입하셨다라고 하면 보다 더 많은 걸 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1,000원만큼의 성능을 가져가는 거에서 만약 2,000원짜리 시스템을 사는데 1,000원밖에 못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고객이 생각할 때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IBM은 이전부터 해오던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Pay as you grow 이 얘기는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성능을 사면은 비용을 지불하면 그 성능만큼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이제 CPU하고 메모리에 대한 확장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X3750 M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그 CPU 2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24개 장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고객이 만약 DB를 운영하다가 내가 더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해야 되겠다. 즉, 고객의 비즈니스가 이제 확장된 거죠. 그 경우에 이제 별도의 포소켓처럼, 이전에는 이제 포소켓이 있는 시스템이 투소켓만을 써서 했는데, 그 부분에 하나의 옵션으로 해서 투소켓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24개의 메모리를 탑재해서 최대 포소켓에 48개의 메모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고객은 이제 비용을 작게 지불하고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I/O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높여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I/O가 이제 5개의 PCI 어댑터를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필요한 부분에 기존의 어댑터를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댑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슬롯을 추가적으로 3개 더 장착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고객은 비용을 아껴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IBM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좀 확장 어떤 풀 스펙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예. 이제 기본을 산 다음에 봐서 예. 이제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 좀 볼까요? 네. 지금 새로 나온 부분에 이전에 만약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제 메모리 자체가 이제 RDIM이라고 하는 굉장히 범용적인 네. 부분의 메모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 쪽 자체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데 대한 한계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것이 이제 LRDIM이라는 얘기는 이제 로드 리듀스 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부하를 줄여주는 즉 성능을 높이면서 메모리에 대한 용량을 동일하게 늘릴 수 있는 이런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메모리를 통해서 최대 16기가, 32기가의 성능이 높은 메모리를 저희 X3750 M4에서 이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는 대용량 메모리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4소켓, 8소켓으로 가는 그런 성능을 대체할 수 있는 네. 대신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은 CPU 센트릭한 게 아니라 예. 그 디스크 I/O에 되게 밀접하게 되는 예.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디스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디스크 I/O 부분이. 예, 네.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IT 쪽의 플랫폼 중에 하드웨어 플랫폼 자체는 CPU하고 메모리는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해 네. 가지만 어떤 모터 기반에 있는 이런 기계적인 쪽은, 것이 있는 것. 기계적인 구조의 구조를 갖고 있는 쪽은 굉장히 느리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SAS라고 하는 일반적인 디스크, 그다음에 SATA라고 하는 디스크 이외에 어떤 DB라든지 어떤 보다 더 빠른 데이터를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하고 그걸 갖다 꺼내서 실질적인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메모리 기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네. 밑에 보시면 이제 고속의 IOPS 즉 초당 얼마만큼 IO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메모리 기반의 어떤 스토리지 즉 SSD라고 하는 솔리드 네.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쪽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일반적인 기반입니다. 네. 대신에 이러한 SSD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앞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레이드라고 하는 디스크를 통합해서 조정하는 이런 쪽 부분에 하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보시면은 EX 플래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전에 뭐 SAS라든지 SATA와 같은 이런 디스크가 아니고 SSD와 같은 이런 메모리 디스크 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백플레인이 네.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SD가 뭐 4만, 3만 이 정도의 IOPS가 난다고 하면 저 EX 플래시를 장착한 이 백플레인에서는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서 약 10만 이상의 네. IOPS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져갈 그러니까 수 있고요. SSD 전용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보다 더 빠른 어떤 저희가 어떤 바이러스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일반적으로 DB로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일반적인 SAS라든지 SATA와 같은 일반적인 디스크에다 올려놓으시는데 고속의 I/O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솔리드 스테이트 어댑터와 같은 네. 부분에 전부 다 올려놓고 아. 처리하는 이런 쪽 부분으로도 많이 가시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I/O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3750 앰퍼에서는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제 추세가 이제 어떤 이게 일반 디스크보다 메모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예, 그것이 앞으로 되게 큰 기술의 큰 변혁을 예.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좀 그다음에 네트워크 I/O 일반 예. I/O 쪽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지금 제가 사실 올해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는 1기가의 네트워크에서 전부 다 10G, 네. 10G의 네트워크로 이제 가시고 계신 그런 네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하시던 이제 서버에 대한 이제 통합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시면서 대당 서버에서 이제
단독으로 운영하던 서버들을 통합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를 그렇죠. 전달해 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IO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는 이제 백본에 있는 스위치를 먼저 교체를 하고 그 부분에 연결되는 서버 부분도 텐지에 대한 적용성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제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IBM 쪽에서 이번에 그 출시한 그 X3750 M4 같은 경우는 네. 텐지 어댑터가 기존 아까 기본으로 5개의 어댑터 PCI 슬롯이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 별도의 전용 슬롯에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객은 그 쿠퍼 타입, 즉 일반적인 TP 타입을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파이버 타입을 선택하셔서 별도의 슬롯 없이 네. 전용 슬롯에 끼기 때문에 기존의 IO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도 이제 텐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장착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CPU, 메모리, 뭐 디스크, 뭐 IO 쪽에서 뭐 좋아졌지만 예.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뭐 적용하려면 현업에 예. 이게 디플로이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더 복잡해지면 이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한데 디플로이 쪽 관점에서는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예. 네, 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서버를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옵션이라든지 이런 쪽을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이드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 부분을 잠깐 예로 드러내는데요. IBM 쪽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처 온 디맨드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IBM이 전체적으로 갖고 가고 있는 그 기구 설계의 그 어떤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만약 레이드 컨트롤러를 갖다 새로 도입을 하는데 하드웨어를 갖다 별도로 도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서버 자체에 하드웨어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 기능에 대한 그 라이센스 키를 사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열쇠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트랜스포머처럼 딱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기능을 그냥 키값을 넣어주면은 그거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네. 그런 형태가 이제 바로 피처 온 디맨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본적인 성능 이상을 요구하는 네. 옵션들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시스템 아키텍처 이런 형태로 많이 갈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객이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옵션 하나 하는데 뭐 저희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입하는데 뭐 공장 뭐 네네.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그런 기일 내에 네네. 성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 기기는 이제 바로 어떤 해결점이 있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키값들이 앞으로 다양해져가지고 예. 어떤 템플릿처럼 돼가지고 예? 예. 뭐 제조업 키, 뭐 무슨 키, 뭐 이런 식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요번에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그 에너지 예. 관점에서도 많이 좋아졌겠죠? 예. 네. 사실 이 얘기는 이 발열 그다음에 이제 전력에 대한 그 설계는 그 IBM은 이미 그 메인프레임부터 이미 생각을 해온 그런 쪽부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서버 자체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공기의 흐름, 즉 에어플로우에 대한 그 기구 설계, 보통 이제 서버에 대한 설계는 기구 설계하고 회로 설계로 이렇게 나눠져 네네. 있는데 맨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기구에 대한 설계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발열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EU라는 게 별도의 10cm 정도의 높이에 CPU를 4개 장착하고 메모리를 48개 장착했을 경우에는 고객은 저거 한 2시간 운영하면 네. 불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얼마만큼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쪽 부분이 이야.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겠죠. 그럼 10cm의 예술이네.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저기에 장착되어 있는 냉각팬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근데 냉각팬이 2개가 붙어 있어서 음. 중간에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서 네. 앞에 있는 부분을 공기를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빨아들일 수 있게끔 했죠. 이러한 기술들이 저기에 이제 숨어 있는 하나의 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정말 이런 기구 설계에 관련된 노하우도 되게 네. 클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죠? 뭐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네. 이제 저희가 가끔 신문지상에서 이제 크게 나는 게 서버에 불났네. 뭐 이런 얘기했는데 IBM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IBM에서는 혹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뭐 백발이 성성한 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사에. 그 IBM 자체는 그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아. 사실은 저도 모르는 그런 특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이러한 특허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쪽 부분을 내놔라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IBM에 찾아보니까 전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이 이러한 우수한 발열과 전력 기반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성능, 뭐 에너지 세이빙 다 좋은데 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만에 하나 장애가 났을 경우에 예. 뭔가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은 또 24시간 이제 막 가동돼야 되는 비즈니스 체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애에 대한 대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관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 입장으로 해서 그 뭐든지 완벽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계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자체는 완벽하더라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또 다른 어떤 장애를 유발하거나 네네. 또 더 많은 기능을 요구했을 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장애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서 네. 그거를 복구시켜주고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IBM의 하나의 녹아있는 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장애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그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다음에 그 장애를 빨리 찾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림에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네네.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전면에는 이제 그 진단 패널이 있어서 거기에 오렌지색 엠버 등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들어오면 이 서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의 패널로 해서 이제 열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중요한 뭐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I/O, 그다음에 하나의 그 인터럽트로 해서 순차 처리하는 쪽 부분에 장애가 생긴 이런 쪽 부분에 중요한 컴포넌트들의 어느 부분이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네네.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메모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면 메모리가 28개, 48개가 껴있을 때 어떤 메모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또 거기에 판단돼서 실제 장애난 메모리만을 교체하는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3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어떤 메모리가 바로 장애가 나서 그걸 빨리 교체해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시스템에서 하나의 그 진단 기능으로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숙련되지 않은 예. 일반 시스템 엔지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뭐 전면 후면 이렇게 됐다는 예. 거.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좀 갖도록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같이 나오시고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저희가 하고 오늘 그 질문하고 여러분 설문조사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할 테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피자 20판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30개 거의 많은 분들을 거의 절반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설문해 주시면. 네. 그 다음에 오늘 질문 잘한 분 10분한테 저희가 피자 10판 쏘겠습니다. 네. 맨 나중에 질문 잘한 분은 두 분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문 받기 전에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서차장님 첫 번째. 제가 DJ SUH 골뱅이에 kr.ibm.com입니다. com 조남이 서동진 차장입니다. 첫 번째 세션. 자, 그다음에 김 부장님. 네. 저는요 LI KHJ 뒷부분이 이제 동일합니다. kr.ibm.com 김형준 부장님 두 번째 세션. 자, 여러분 제가 그 두 분 첫 번째, 두 번째 게스트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지원이라든지 뭐 견적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의뢰 같은 거. 그죠? 네. 이런 것들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홍성우님.
가상화 클라우드를 고려 중인데 X3750 제품은 타 X 시리즈보다 가상화 클라우드에 적합한지 아니면 차후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지요? 편하게, 네네.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인텔이 발표한 부분에 대한 성능 자료는 사실 제가 오늘 장표에 넣지 못했지만은 그 가상화 쪽 부분에 이제 VM마크라고 하는 그 성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i7 4800 계열에 있는 CPU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그런 성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CPU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네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네. 그 포소켓 기반의 어떤 서버를 생각을 하실 때는 3750M4도 기존에 있는 포소켓과 어떤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어떤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쪽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제 VM들이 한 서버에서 이제 여러 개의 가상 머신들이 이제 운용되고 있을 경우에 네. i7 계열에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 체크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메모리의 장애난 부분을 하나의 고립을 시키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되지 않는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E5의 4600 계열이 탑재된 이런 서버들은 그러한 좀 안정적인 기능도 이제 배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신에 가상화 자체는 여러 대의 서버가 이제 클러스터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한 대의 물리적인 서버의 장애에 의해서도 가상 서버도 이제 다시 재부팅을 하지만은 네. 서비스를 곧바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나 아니면은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클라우드 기반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오케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현님께서 ESM이라는 모니터링 DB를 두고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인덱스 색이나 검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DB 튜닝을 해야 할지 하드웨어를 바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적합할지요? 전체적인 DB 쪽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DB 쪽에 있는 전체적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는 부분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고 계신 DB 쪽 자체가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지가 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실 것인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제가 한 예로 들면은 이 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서버 쪽 자체인데 전체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가장 병목 현상을 가져왔던 부분이 이제 스토리지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에 솔리드 스테이트 기반의 아까 말씀드린 어댑터를 네. 전체 DB 데이터를 전부 다 그쪽에다 올려서 사용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보다 더 빠른 그러한 IO를 가져갔기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만족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알겠습니다.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답변 약간 짧게 예, 해주신 게 왜냐면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한지훈님 멀티 컴퓨터 시스템은 그리드 컴퓨터로 보면 되는지요?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멀티 컴퓨터 시스템, 조금 전에 차트에서 말씀드린 거는 클러스터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보통 클러스터하고 그리드하고 네. 클라우드를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클러스터는 한 군데 있는 슈퍼컴입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멀티 컴퓨터가 이제 여러 대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갈 수도 있는데 클러스터는 여튼 한 건물에 한 위치에 있는 거를 클러스터라고 부르고요. 네. 문의하신 그리드 컴퓨팅은 이게 이제 원거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빌딩이나 다른 포항에 있고 분당에 네. 이렇게 있지만 묶여서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부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개념이 다른 거죠. 네. 그리드 컴퓨팅은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뭔가를 내가 입력하면 결과만 받아가는 안에서는 누군가 해주는 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성민님하고 유미연님 유사한 질문하셨는데 IBM에서 이 가상화 쪽, 데스크탑 가상화 쪽에 어떤 상황이 어떤 추세인지 좀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스크탑 가상화 요새 이제 굉장히 큰 대두인데 IBM 충분한
그 사례를 갖고 있고요. 뭐 삼성, 뭐 전자신문에 나온 케이스는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네. 데스크탑 가상화한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IBM 자체도 이런 쪽 솔루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호환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구축에 대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사한 질문 저희가 받죠. 스킵하였고요. 한관주님, 발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IBM 슈퍼컴퓨팅에서 이런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네. 저희 IBM은 특이하게 네. 다른 밴드는 없는데 한국 IBM만 슈퍼컴퓨팅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세일즈 2명하고 최적화는 뭐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IBM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파워 CPU도 있고, 지금 네. 말씀드린 X86도 있고, 지금 뭐 세계 1위 한 블루진,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많이 유닉스에 좀 치우쳐져 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클라우드 쪽이 많이 화두가 되면서 네. 고객들이 쓰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X8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을 높이고 뭐 데이터 안정성, 유연성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고객 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스템이나 최적화나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자들이 쓰셨을 때 얼마만큼 더 빠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생산성이라는 거는 성능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안정성이나 네. 뭐 장애가 생겨도 끊기지 않는 이런 부분 다 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추세에 맞게 고객의 업무 환경에 좀 많이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주님, 슈퍼컴 성능의 단위는 플롭을 사용하는데 몇 플롭인지를 나타내는 값이 그 슈퍼컴 순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CPU나 코어의 개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산식에 들어가는 CPU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듯한데 발열이나 집적도, 소재 공법 등의 이유로 현재에도 4GHz 이상은 사용되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슈퍼컴은 클러스터 구성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워 프로세서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플롭스라는 내용이 결국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뜻하는 게 맞고요. 네. 지금 1위도 뭐 16 페타플롭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데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슈퍼컴퓨팅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IBM에서 6월 말에 HPC 클라우드라는 오퍼링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길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IBM의 파워 7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 있는 슈퍼컴들이 묶여서 하나로 돌면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루션이나 이런 제품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지금까지 보셨던 그 일반적인 VDI나 가상화를 이용한 클라우드랑 약간 다른 개념이 되겠죠. 네네. 슈퍼컴퓨팅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파워 로드맵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파워 7이 나와 있고요. 파워 8은 예정은 되어 있고 개발이지만 아직은 그 공식적인 출시 시기는 발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김홍준님, 외장 스토리지와 내장 EX 플래시를 장착했을 때 I/O 속도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내장된 요새 이제 그 사스 디스크가 한 6기가 정도 나죠. 즉 600 IOPS 정도인데 그 SSD 같은 경우는 보통 발표되는 게 로우 디바이스로 잡았을 때 보통 이제 한 4만에서 한 3만 정도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봐도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EX 플래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4배 정도의 성능이 더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윤철님, 요즘 그린 IT를 전력 문제 관심 많은데 X3750M4는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서비스 레벨 업그레이드 시 적용 요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이긴 네네. 한데요. 저희 X3750M4 같은 게 이제 전력이 이제 900W짜리하고 이제 1400W짜리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 소모량이라는 자체는 1400W라든지 900W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새는 그 전력량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장표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80 플러스 클럽이라는 즉 내가 100이라고 한 전력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발열로 인해서 이제 전력 소이
낭비가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네. 그 전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효율을 사용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태식님, 아까 성능 향상을 코드 최적화, 병렬화 지원 사례에서 그 오픈 MP의 몇 배라고 도표에 나왔는데 오픈 MP라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례가 뒤쪽에는 사실 3750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장비에 저희가 최적화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오픈MP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최적화를 할 때 한 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가 하나나 두 개만 쓰게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네. 거기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3750에서 돌렸다라고 하면은 32개 중에서 하나나 두 개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장비에 있는 코어를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오픈MP 기법이고요. 네. 이게 다 됐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더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MPI 기법으로 바뀌어서 오픈MP로 다 완료된 것을 이제 다른 장비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장비로 이제 분할시켜서 해주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픈MP는 결국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장비에 있는 모든 CPU 코어를 소프트웨어가 다 쓸 수 있게 바꿔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강성원님, X3750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나 프로모션 계획은 있는지요? 글쎄요, 그 마케팅적인 어떤 그 프로모션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부분이라는 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뭐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 무상으로 지원되는 쪽은 이런 거는 이메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아무래도 공식성이니까. 그다음에 장승호님, 워크스테이션 통합한다고 하는 프로팜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엇인지요? 이건 아까 제 김영준 부장이 답하신 데스크탑 클라우드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 VM웨어나 시트릭스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HP건 IBM이건 대리건 간에 이 데스크탑 클라우드나 가상화 쪽은 어차피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프로팜이라는 거는 이제 3D라든지 3D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래픽 작업, 워크스테이션 도면 작업이나 뭐 렌더링 작업, 사전 작업을 할 때는 결국 고속 그래픽 카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VDI로 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느려요. 네.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화면이 끊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프로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삼성전자 쪽에 계속 네. 제안을 하고 있고요. 뭐 성능이 잘 나온다 그러면 계속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연님, 공공기관인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인지요? 서버 자체는 사실 그 조달 품목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솔루션에 들어가는 하면 네, 저게 이 장비가 네. 그 조달 등록 5월 17일 날 발표가 됐고요. 네네. 지금 업계 중에 가장 빠르게 발표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부터 공장부터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달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다른 라인업에 있는 뭐 블레이드나 그 렉형 서버들도 어떤 것들은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3750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런 거 뭐 구매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김현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호님께서 시스템 도입 후 초기 시점에 실무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호환성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고객이 사용하시는 OS나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쪽에 IBM 들어오시면 이제 IBM 서버 프로분이라고 하는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네. 부분에 지금 사용하시는 환경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IBM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영업을 컨택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한 가이드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상걸님, 기존 유닉스보다 X86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이랑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기술팀에 있었거든요. 네네. 유지보수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예전에는 이제 IBM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유닉스는 IBM과 삼중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X86 쪽은 국제 컴퓨터는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다 IBM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삼주라는 회사로 다 통합이 돼 있고요. 아, 네. 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X86 장비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를
그 판매도 그렇고 설치를 저희 협력사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유닉스는 상대적으로 IBM에 직접 나가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어떤 기술적인 질문을 하셨을 때 약간 그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뭐 숙련도라든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IBM 쪽에 뭐 테이크라인이라든지 담당하는 그 영업사원한테 문의를 하시면 보다 좀 기술적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현님, 발열 내지 CPU 사용량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관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려면 다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IBM 시스템 디렉터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전력적인 부분에 이제 AM이라고 하는 에너지 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력에 대한 그 사용량, 그다음에 만약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캐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어느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고요. 만약 전체적으로 통화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IBM에 별도로 있는 어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문종성님,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보급이 아직 미미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격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희 이제 슈퍼컴퓨터를 세일즈하거나 이거 쓰시는 현업 사용자들을 만나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을 시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뭐 선박, 디지털 미디어, 예, 그렇죠. 디지털 미디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거의 이제 업계에서 한 2, 30위 안에 들어가려면 안 쓰고는 들어갈 수 네. 없는 그런 네. 수준에 들어 있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뭐 탑500에서 중국이나 미국은 그런 걸 국제 과제로 해서 대규모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상대적으로 IBM은 한국은 왜 좀 적다 이런 부분은 키스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슈퍼컴퓨팅 사업이랑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사용하시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이걸 내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거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키스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병찬님, 텐지 포트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지 나왔을 때도 그거면 충분할 걸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텐지오가 나와 있습니다. 텐지까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기술로 이제 텐지가 보고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40G라든지 뭐 160G 이런 쪽이 나올 게 이런 계획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G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텐지에 대한 요구는 그 단독 서버가 아닌 그 가상 통합에 대한 그 요건을 갖춘 서버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영식님, HP 아이테니엄 서버와 같은 X86 서버는 DB 서버와 같이 고가용성이 보장되어 있는 서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IBM 서버도 이와 같은 고가용성이 필요한 용도의 서버로도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예, 그 사실 그 아까 그 제가 이제 발표할 때도 보면 이제 그 MCA 리커버리, 즉 머신 체크 아키텍처 리커버리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능이 사실은 IBM, HP에서 사용하는 인텔 아이테니엄 CPU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네. 그 다음에 E7 계열 CPU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안정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 때문에 그 뭐 유닉스에서 마이그레이션해서 X86 가는 그런 대형 서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네. 뭐 슈퍼컴이랑 관련이 없는데요. 네. 아이테니엄 서버는 유닉스 서버거든요. 그래서 X86과 사실 1대1 비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이테니엄은 이제 오라클 DB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죠. 오라클이 지원하는. 중단을 했죠. 그래서 네. 사실 아이테니엄의 상대를 IBM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하시려면 IBM 파워 시스템을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X86 넘어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3850이나 네. 3750이나 네. 뭐 그런 이렇게 HP 리슨 프로라이언트 급이 되겠죠. 그 정도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김홍준님께서 TPC 벤치마크 값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EX 플래시를 사용했을 경우 최대 IOPS는 얼마인지? 예. 그 일단 뒷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EX 플래시를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23만 IOPS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TPMC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전체적인 부분에 아직 공식 발표는 돼 있지 않지만은 기존에 나와 있는 3850X5가 이미 TPC.org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약간 떨어지는
정도, 거의 네. 유사한 TPMC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류성민님 블레이드로 나온 이 제품이 있는지요? 아직 블레이드로 나온 제품은 없고요. 저희가 네. 이제 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E5 계열의 4600 제품, 그 다음에 E5의 2600, 2400 계열 제품, 이러한 E5 계열에 있는 서버들이 별도로 블레이드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진 시스템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성희님 서버를 구매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용으로 일정 기간 미리 제품 성능 체험이 가능한지요? 그거는 연락을 주시면 네, 이메일로 주시면 네, 것 같아요. 신철용님, 최근 X3550 M4 서버를 구입했는데 성능이 아주 만족합니다. 근데 IBM X86 서버는 HP나 델 서버 같이 로컬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거 기능이 있는지, 네, 예. 방법이 있는지. 저희 쪽에는 IBM은 IMM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하드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부분을 통해서 HP나 델처럼 동일하게 원격으로 모니터링 한다든지 로컬로 네. 모니터링 하면서 하드웨어의 상태와 장애 원로까지도 이쪽을 통해서 바로 웹 브라우저 상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허천우님, X3650 M4 제품이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과업에서 X3650 M4 지도 서버로 제안했는데, X3750 M4와의 큰 차이점 무엇인지요?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일단 가격 부분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차이점은 이제 3650, 3550 M4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확장 가는 게 이제 2소켓의 메모리는 24개. 그다음에 이제 3750 M4 같은 경우는 최대 4소켓에 48개의 딥 메모리를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어떤 용량에 대한 확장성 부분이 이렇게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 설문조사 지금 마저 해주시면요, 저희가 설문하신 분들 중에서 20분한테 피자, 그다음에 3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지금 불러드릴 겁니다. 지금 게스트분께서 이거 불러주시면은 선착해 분들한테 저희가 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예, 허천우님, 네. 조상현님, 문종성님, 네. 신철용님, 네. 김홍준님, 네. 김태식님, 네. 김윤철님, 네. 장승호님, 네. 이도현님, 네. 이정준님 축하드립니다. 자, 10분 허천우, 조상현, 문종섭, 신철용, 장승호, 김윤철, 이정준, 이도현, 김홍준, 김태식님 10분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이나 주소,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피자 10판 보내드리겠고요. 아니, 한 판씩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신 분들한테도 피자 20판, 또 스타벅스 30잔이 있으니까요. 해주고요. 여러분들 좀 수고하신 두 분께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보면 박수 치는 거 있습니다. 이모티콘. 손들기 버튼에 이모티콘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말씀을 하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거나 하면은 저희가 보다 더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네. 그러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